두 번째 토론 제목이 넷제로 탄소제로 경제의 허구라는 겁니다. 넷제로와 탄소제로를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뭐 크게 본다 그러면 뭐 통제와 통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 넷제로와 탄소제로가 무엇이 다른 것이며 그 다음에 넷제로와 탄소제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어떤 것들을,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함에 있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런 내용들이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넷제로의 개념, 탄소제로의 개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부와 국가가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넷제로, 탄소제로 경제는 허구다. 넷제로와 탄소 중립은 다른 개념입니다.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 또는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이거예요. 탄소 중립과 넷제로. 탄소 중립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제거하여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인 것이고 넷제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예요. 여섯 가지더라고, 이들이 보니까. 그중에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돼요.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100을 배출했으면 100을 흡수를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즉, 탄소 중립이 이산화탄소만 고려하는 반면 넷제로는 온실가스 전체의 균형을 말하기 때문에 넷제로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현재 뭐 탄소 중립법 기본 시행을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요때는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인가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계속 그걸 이어받아서 윤석열 정부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정부에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 아젠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 또는 넷 제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더 큰 개념은 넷 제로라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더 텔레그래프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친환경 에너지 넷제로 계획에는 통제 경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존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 경제로 가야지만 친환경 에너지 넷제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텔레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친환경 에너지 넷제로 계획에는 통제 경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몇 가지 기술적 불가능과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현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이 급격한 하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마이클 켈리가 얘가 올린 그 글인데 한번 봅시다. 2050년에 미국이 탄소 배출 제로 경제를 달성한다고 상상해 보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역시 노력하고 있다. 텔레그래프가 영국 언론이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서로 연관된 세 개의 대규모 다영역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넷제로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관된 세 개의 대규모 다영역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먼저 교통, 산업, 가정용 난방이 전부 다 전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기로. 예. 그러니까 차도 전기 자전거로 전기 이걸로 바꿔야 되고
산업에서 쓰는 것도 전부 전기로 다 바꿔야 되고, 가정용 난방도 LPG나 이런 거 싹 없어져야 되고, 전기로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전기로 바꿔야 되니까 발전, 송전 및 배전의 전기 부분은 처음 두 프로젝트에 대처하기 위해 크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전기 발전소, 전기 송전 시설, 배전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선 감당을 못 합니다. 엄청나게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미국은 영국 열량 에너지 단위로 매달 7,766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에너지 대부분은 난방이나 운송을 위해 화석 연료를 직접적으로 태우거나 간접적으로 전기 생산한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데도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직접적으로 태우거나 간접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줄여나가거나 이제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죠. 뭐 계속 보면 미래의 미국 내 운송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전기 공급, 그러니까 아까 몇 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교통, 그리고 산업,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전기로 바꿔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그 운송 수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전기 공급을 25% 늘려야 됩니다. 전기차로 싹 바꾸려고 하면은 운송만을 위해서도 전기 공급을 25%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열을 전기로 공급해야 된다. 난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가스도 사용하고 다른 방법도 사용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 나무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난방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전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 작업에 대해 현재 배전망 크기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의 새로운 배전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엄청나게 더 많은 인프라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 산업, 가정에 있는 걸 모두 전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프라 건설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50년 배전망은 현재 크기보다 60%더 커야 된다. 이겁니다. 전기를 배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60%를 더 커야 전기로 어떤 그 지금 얘기했던 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영국의 예비 개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이에 대한 전국 규모의 비용은 인구 1,500만 명당 1조 달러. 그러니까 1,500만 명당 1조 달러의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미국의 경우 20조 달러, 최대 35조 달러까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프라 설치라든지 이걸 위해서 최대 35조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35조 달러가 어떤 돈이냐? 뭐 이따가 좀 보겠지만 여기서 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주요 강철 생산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열 공급은 전기로 할 수 없다. 이거죠. 뭐 강철, 미국에도 철강 산업들이 있는데 그 철강 산업을 해서 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전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넷절에 도달하면 여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넷제로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산업용 뭐 이런 데는 아예 전기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력망을 탈탄소화하여 60%더 크고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 하자. 가정이죠, 가정. 전력망 자체를 탈탄소화하여 60%더 크고 강력하게 만든다고 하자. 가정. 왜냐? 60%더 크게 해야지만 현재 넷제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어, 이 미국은 20만 마일의 고압 선정로와 550만 마일의 배전 송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12만 마일의 송전 선로를 더 추가해야 되니까 이 작업은 미국의 비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6조 달러가 소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전망만 송전과 배정을 위해서 6조 달러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뭔가 넷제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과 비교해서 봐야겠죠. 인구나 산업 규모로 봐야 되는데 인구는 약 6분의 1이고 뭐 산업 규모는 얼마 뭐 그거보다 더 작겠죠. 그거에 감안해가지고 한국도 만약에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건데 그걸 잘 감안해서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550만 마일에 달하는 지역 배전 선로는 훨씬 더 높은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은 100에서 200 암페어의 전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배전 선로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또 6조 달러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간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현재 발전량의 60%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남은 비화석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려야 된다. 넷제로를 하려면.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 여기에도 엄청난 돈이 또 추가적으로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풍력, 태양력, 원자력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어, 이런 것을 혼합하면은 이 작업의 자본 비용만 5조 달러. 예.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만약에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가 드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넷제로 세계에서 절연된 건물과 발전, 송전 및 배전을 제공하는 비용은 32조 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면 비록 모든 가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미국 가구당 26만 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26만 달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약 4억 원 정도가 되겠죠. 4억 원 정도가, 가구당 4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넷제로를 하기 위한 배전망이 그 전기로 하기 위한 것들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장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당장 이게. 근데 그들은 넷제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그들은 넷제로를 하겠다고 우긴다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한번 보죠. 우리는 넷제로 프로젝트의 바로 이 부분만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2050년까지 30만 명의 전기 전문 엔지니어와 120만 명의 숙련된 직장인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엄청난 돈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5년이래요. 그럼 풍력 발전기 설치해 놓고 또 25년 뒤에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추가 비용들이 이렇게 계속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들이 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봅시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산 다 깎아내려가지고 태양광 다 했죠. 근데 거기로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전기를 거기서 얻어냅니까? 거기에 오히려 산을 깎아내야지, 그걸 관리해야지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거기에서 또 관리해야지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내는 그리고 또 일기에도 굉장히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잖아요. 태양이 안 뜬 날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한 산업적인 기반을 한다는 건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이 기사를 보게 된다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는 복합 발전 가스터빈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양의 1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에너지 재료가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넷제로 프로젝트의 인프라 부분은 35조 달러를 훌쩍 넘는 비용이 들고 넷제로를 해야 되는데 인프라만 35조 달러가 든답니다. 건설 부분에 버금가는 헌신적인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엄청난 양의 자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은 뭐냐?
100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넷제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100조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넷제로 프로젝트에는 오늘날 완전히 불가능한 몇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 확장이 가능한 비화석 에너지 저장 장치, 초고온의 전기 산업 공정, 최고의 전기 항공 및 운송, 또한 농업의 탈탄소화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100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 경제 및 생활 수준과 유사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도 금액의 돈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뭐, 어쨌든, 예. 그래서 뭐냐.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기적이 결합한 통제 경제가 아니라면 현재 시간표 내에서 2050년까지죠. 넷제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명백한 거짓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에도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넷제로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몇 대째로 알아서 뭔가 통제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데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이산화탄소를 비롯해가지고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그걸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들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것까지도 다 필요한데 여기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거 할 때 100조 달러가 들어요. 그러면 100조 달러가 어느 정도지? 하고 한번 봤더니 8월 13일 날 미국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총 부채가 37조 달러예요. 오경 1190조 원. 이거의 3배가량 드는 돈이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총 국가 부채의 세배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과연 넷제로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못한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들은 왜 그걸 밀어붙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넷제로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건데 왜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넷제로를 하겠다고 어떤 국가적으로 지금 뭐 한국도 보게 되면 탄소 그런 제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넷제로 법을 만들고 이걸 밀어붙이냐 이거죠. 결국은 전부 다 감시, 통제, 그리고 일부 기업들, 이 넷제로를 하는 신용은 해야 될 거는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번 보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업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넷제로와 탄소 중립은 같은가 해가지고 ESG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SK 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사인데 한번 보면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 각각 제로화하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 달리 봐야 넷제로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넷제로는 기업의 새로운 이 기사가 SK와 관련돼 있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넷제로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아까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걸 다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아리송한 넷제로 탄소 중립은 넷제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해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온실가스는 1997년 12월 도쿄 의정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산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가 뭐냐? 온실가스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하고 이걸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 뭐야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로 만들겠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전기로 이제 모든 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에 비해 탄소 중립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부분만을 일컫는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제 오늘 알아두세요. 넷째로는 이런 거고, 탄소 중립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거고, 넷째로는 아예 도쿄 의정서에서 규정한 6가지 어떤 그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넷째로는 탄소 중립에 비해 넓은 범위의 배출 저감 및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요구한다. 예. 그러면 뭐예요? 통제겠죠?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파리 뭐, 예. 그래서 넷째로 전력에 따른 기회와 혜택.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넷째로 이행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 규제 강화 및 이게 근데 2021년 기사로 보셔야 돼요. 이때는 법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2022년 3월 달에 법이 한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예. 여러 환경 규제 강화 및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탄소 배출의 비용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친환경 규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반면 넷째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될 수 있다. 도저히 피하기 힘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넷째로는 피할 수 없는 규제 규범이자 협약으로 자리 잡고 각국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쓰러진 산업이 생기는 반면 새로운 산업이 움틀 수밖에 없다. 기업들 입장에선 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기회를 잡아내는 행동이 요구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ESG 경영이다 하면서 누구예요? 2021년 확대 경영회의 최태원 이놈이라는 놈이 넷제로에 대해서 이런 것 갖다 브리핑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넷제로라는 것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죠. 왜냐? 엄청난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넷제로 탄소 중립은 험부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 아까 그 텔레그래프에 올라온 그 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거를 구축한다는 게 너무 많은 비용 그림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입장으로만 봤을 때. 예. 뭐, 일단은 거기까지 이렇게 그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나머지 뭐 이제 그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뭐 탄소 중립, 뭐 기후 위기, 뭐 기후 변화, 뭐 넷째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용어로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유엔에서 어젠다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을 2030년까지 이들이 달성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각국의 각 나라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다. 기후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젠다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넷제로라든지 뭐 탄소 중립, 뭐 기후 위기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은 유엔의 어젠다 2030, 그리고 그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 뭐 이런 책들, 어떤 논문 같은 걸 냈죠. 그들이 이제 뭐 친환경을 써야 된다,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 옛날부터 지구 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19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이 선동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선동을 해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계속 지구온난화와 무슨 북극이 녹아서 전 세계가 가라앉는다, 뭐 이런 계속 공포몰이를 했는데, 이제 해수면의 변화도 없고, 북극공음의 개체수도 늘어나고, 지구가 온난화도 발생되지 않으니까는, 이들이 뭐 홍수 이런 어떤 기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재앙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이거 봐라, 이게 다 탄소 중립을 못해서 이런 것이다, 넷제로를 못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 되는 것인데, 유엔의 어젠다 2030 이런 것들에서 또 이거는 뭐 SDG라고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제 SDG라고도 하는데, 뭐 SDG 이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ESG인데 ESG도 사실 이게 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다 딥스테이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SDG 뭐 SDG가 아니라 ESG죠. ESG는 그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E가 이제 environment 환경이고 S가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를 의미합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ESG를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ESG를 우리 줌 토론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ESG에서는 어떤 뭐 재무제표에 나오는 이익보다도 어떤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의 직원들의 인권이나 어떤 복지도 이렇게 되게 좋은 말로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게 뭐랑 동일합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랑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면은 어렵죠, 사실. 용어도 어렵고 막 설명하기도 어렵고 길기도 하고 이것을 ESG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해라라고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 어떻게 뭐 주주자본주의 하에 있는 그 회사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기업들에게 ESG를 하면서 ESG 경영을 안 하면은 니들에게 벌칙을 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ESG 경영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라. 친환경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법인차로 자동차를 많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의무적으로 니네들 법인 자동차 중에 전기차를 뭐 몇 대 이상씩 써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내지는 뭐 친환경 어떤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라.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걸 써라. 태양열 이용한 어떤 난방을 해라.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 기후 변화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이것이 기업 윤리인 것처럼 ESG 경영이 그렇게 포장합니다. ESG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영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이 용어를 가지고서 포장을 해버리면은 그 안에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사회 이런 어떤 노동자 계층을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인권 보호한다, 뭐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이런 것을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보다 기업은 이익을 중시해야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손해를 보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벌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벌려고 하고 물론 그렇지만은 이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넷제로를 특정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이나 자생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자본력이 떨어지는 그 기업들을 다 도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왜냐면은 경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경쟁이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독점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AI 기술도 독점해야 됩니다. 특정 기업이. 2등이 없죠, AI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있고 딥시크가 있다라고 치면 어느 하나가 더 월등하면은 나머지 그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제품을 쓰겠습니까? AI 어떤 거라면은 더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걸 쓰겠죠. 번역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번역을 하는 어떤 어플을 쓰겠죠. 자, 그래서 2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AI 세계에서는. 지금 그래서 AI에 다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중국이고 미국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2등이 돼버리면은 아무런 1등이 모든 그 기술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들이 굉장히 어떤 심리전을 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 안 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막 그랬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넷제로 같은 건 세계경제 포럼에서 막 밀어붙이는 건데 미국이 왜 그럴까? 근데 아까 전에 그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세계 경제 포럼의 의제를 따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자, 미국이 이대로 가면은 망해버리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국가 부채도 그렇고. 그리고 AI와 어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넷제로나 이걸 해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넷제로니 탄소제로니 탄소 중립은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이런 어
주권이 없는 나라들이 해가지고 다 망하고 미국은 거기서 살아남아야겠죠. 그리고 AI의 패권을 가져와서 각 나라에게 그 AI 어떤 그 패권으로 다 귀속되게끔 만들어야겠죠. 종속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세계 단일 화폐인 뭐 테더가 됐든 서클이 됐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세계 단일 화폐를 강요해야 됩니다. 각 나라에게.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의 자생력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폭삭 망하고 주도할 이 어떤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나라조차 없어지게 된다. 자, 그런 위기감. 바이든 행정부 때 미친 듯이 그렇게 패망을 향해 달려갔죠. 그래서 그것을 잠시 멈춰 세우기 위해서 구원투수처럼 트럼프가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아이디, 관세 역시 디지털 아이디나 어떤 AI 거버넌스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넷제로와 탄소제로 이런 친환경 정책 모든 것도 AI와 어떤 디지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이 통제 사회와 가깝다. 전기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전기차, 이 전기차가 앞으로 스마트 자동차로 나올 텐데, 이런 것들도 사람들 통제하기 더 용이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배터리 지금같이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가 특정 구역을 벗어나면 멈추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디지털 아이디가, 사회신용 점수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최신화 버전까지 맞지 않았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린 에너지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술,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기존의 어떤 발전소, 어떤 에너지로서 하는 것보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서 구동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연료를 채워주고 뭐 오일을 갈아주고 기름을 넣고 가스를 충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AI가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들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봐라. 화석 연료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건 매장량을 다 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물론 거짓말이죠, 그것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버릴 경우 AI가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들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완전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넷제로나 탄소제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